언어와 매체 저와 함께 보실 문제는 38번 문제입니다. 문제 먼저 읽겠습니다. 보기에 기억에서 디귿에 들어가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아라 라고 하고 있네요. 선생님이 말합니다. 능동 피동 표현과 주동 사동 표현에서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알아봅시다 라고 이야기하네요. 여기 보시면은요, 문법적인 포인트가 총 4가지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문제를 끝까지 읽어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이 문제만으로는 여기에 제시된 문법 내용들을요, 뽑아낼 수가 없어요. 이 피동이 뭔지 사동이 뭔지 높임 표현과 시간 표현에 어떤 특징이 있는지와 같은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요, 이 문제 안에서는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요,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라면 그러한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이미 알고 있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또한 그런 기본적인 문법 지식을 짚고 넘어갈 겁니다. 특히나 기출을 처음 돌릴 때는요, 꼭 이렇게 문법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외워야 할 부분은 외우고요. 이해할 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셔야지만 기출을 푸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답만을 체크해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습니다. 자, 그럼 먼저 능동과 피동 표현부터 보겠습니다. 능동과 피동, 우리 사실 이거 중학교 때부터 많이 했던 거죠. 특히 우리 많이 포인트가 됐던 건 피동입니다. 피동. 늘 항상 학교에서 중요하다 했고요. 학교에서 늘 시험 문제로 자주 출제되곤 했던 거죠. 자, 그러면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느냐라고 누가 묻는다면요. 저는 정의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문법은 특히나 되게 변주가 많이 돼서 출제가 돼요. 그러다 보면요. 우리가 문제를 풀 때 헷갈려요. 그리고 이걸 무엇을 기준점을 잡고 가서 이 문제를 풀어야 되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그 기준점이요. 결국 이 문법의 정의입니다. 이 피동의 정의 이런 것들이 그 기준점이 되기 마련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꼭 한번 정의를 짚고 넘어가 주는 게 좋습니다. 피동은요. 우리 중학교 때부터 많이 들었죠. 이 피자가 어디에 피자와 똑같아요? 피해자의 피자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하는 거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포인트는요. 누가 당하냐라는 거예요. 누가 당해요? 누가 당해요? 문장에 주어가 당합니다. 문장의 주어가요. 다른 주체에 의해서요. 어떤 행동이나 동작을요. 당하는 걸 우리는 피동이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동의 반대인 능동은요. 뭐가 되겠어요? 주어가 당하는 게 아니라 주어가 직접 스스로 하는 걸 이야기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예시를 보시면은요. 이 정의가 훨씬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예시 굉장히 보편적인 거 들어줄게요. 고양이가 쥐를 잡았다라는 예시가 있습니다. 또 하나, 쥐가 고양이에게 잡혔다라는 예시가 있어요. 우리 이것도 중학교 때부터 아마 많이 봤을 법한 예문이에요.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떤 게 능동이고 어떤 게 피동이죠? 이거 너무 쉬워요, 선생님. 당연히 위에 게 능동이고 아래 게 피동이죠. 맞아요. 답은 맞았습니다. 근데 왜요? 왜 위에 게 능동이고 왜 아래 게 피동이죠? 정의로 돌아가 보시면 됩니다. 주어가요, 당했어요, 했어요. 자기가 직접 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능동이 되는 겁니다. 주어가요, 당했어요, 아니면 직접 했어요? 당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피동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능동문과 피동문을 나란히 놓고 봤을 때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어요? 능동문을요, 어떻게 피동문으로 바꾸는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보시면은요, 쥐를이라는 목적어가요, 피동문의 주어로 갑니다. 고양이가 라는 능동문의 주어가요, 피동문의 부사어로 가는 거예요. 그러고 끝나느냐라고 하면 아니죠. 뭐가 달라요? 잡았다와 잡혔다가 다른 거죠. 자, 이거 좀 더 분명하게 보기 위해서요, 형태소 분석해 볼게요. 형태소 분석해 보면은요, 이거는 다가 되죠. 이건 어떻게 돼요? 다가 됩니다. 자, 여러분 이거 원래 형태소 분석할 때요. 이렇게 써주어야 돼요. 이거는요. 이 앞이나 뒤에 무언가 붙어야 한다, 붙을 수 있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그냥 필기의 편의상 생략해 준 겁니다. 자, 보시면은요. 뭐가 생긴 거예요? 능동문에는 없었던 희라는 아이가 피동문에 들어왔죠. 그리고 우린 이거를 피동문이라고 불러요. 그러면 희가 하는 역할이 당연히 뭐겠어요? 피동의 의미를 더해주는 거죠. 이렇게요.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어가지고요. 품사를 변화시켜 주거나 혹은 어떤 의미를 제한하거나 한정하거나 꾸며줘서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거. 우리 뭐라고 했죠? 그 단어 할 때 했었어요.
네. 바로 파생어라고 말을 했었죠. 파생어 만들 때 쓰이는 거 뭐였어요? 접사였죠. 단어의 앞이나 뒤에 붙는 거. 정확하게는 어근의 앞이나 뒤에 붙어서 이제 단어를 만들어 주거나 이러는 것들을 우리 접사라고 했습니다. 이것 또한 접사가 되는 거예요. 잡았다, 잡다라는 단어에요. 히가 들어감으로써요. 피동사로 사실 파생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피동사를 사용한 피동문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요. 피동문을 만들 때요. 지금처럼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접사를 사용해서 만들 수가 있어요. 이런 애들을 뭐라고 하냐 하면은요. 파생적 피동문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파생적 피동문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리고 한국어로요. 짧은 피동문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걸 한자로 단형 피동문이다 라고도 말을 합니다. 지금 미리 말을 해줬다시피 접사, 이, 히, 리, 기와 같은 접사가 들어가서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걸 말을 합니다. 예를 들어보면요. 지금 했던 잡다, 잡히다 이런 것들 있죠. 이거 말고 또 뭐 있냐면요. 종이를 찢다라는 것들이 이런 단어 있죠. 이런 문장 있죠. 종이를 찢다라고 했을 때 종이의 입장에서 보면요. 종이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찢기다가 되는 거죠. 쫓다에 접사 피가 붙음으로써 피동사로 파생을 해주는 겁니다. 이거 외에도요. 어떻게 만들 수 있냐 하면은요. 되다를 붙여가지고요. 이것 또한 접사입니다. 되다를 붙여가지고요. 우리가 또 피동문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예가 있냐면은요. 어떤 사실을요. 발견해요. 누군가. 근데 사실의 입장에서는요. 발견? 되다라고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렇게 두 개 나눠준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 네,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요. 이희리기 같은 경우는요. 타동사의 어근과 맞나요? 반면에 이 되다는요. 주로 체언 뒤에 붙습니다. 일부 체언 뒤에 붙는데요. 서술성을 가지고 있는 일부 체언 뒤에 붙어가지고요. 피동문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서술성을 가진 체언이라는 건요. 체언은 체언이에요. 그리고 체언이기 때문에 이렇게 명사 같은 거거든요. 근데 걔가 약간 동작성, 서술성을 가진 느낌이 드는 거예요. 발견 같은 것도 그런 대표적인 예가 되는 거죠. 그 뒤에 붙어서 피동문을 만들어줄 때 우리는 이걸 파생적 피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피동문의 종류에 이것만 있느냐? 아닙니다. 한 가지 더 있어요. 단순히 접사를 끼워 넣는 게 아니라요. 문장 전체를 바꿔주는 거예요. 문장의 형태를 바꿔줘가지고 피동문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말 문장에서는요. 바꿀 수 있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죠. 어디가 있어요? 마지막 부분, 서술어 부분을 우리는 바꿔줄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문장을 바꾸어서 피동문을 만들 때 우리는 이걸 통사적 피동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통사적 피동이다 라는 말은요. 똑같은 말로 긴 피동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거를요 한자로 바꿔가지고요 뭐라고 말할 수 있어요? 장형 피동문이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됐을 때는요 어떤 게 있냐 하면은요 두 가지를 들 수가 있죠. 어지다와 같은 게 있고요. 또 하나 뭐 있어요? 게되다와 같은 게 있습니다. 예시 들어보면은요 어지다와 같은 것들은요 어떤 비밀이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됐을 때 우리 뭐라고요? 비밀이 밝혀지다와 같은 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학교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요 가게끔 이제 당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학교에 뭐 외국에 어딘가에 가게 되다와 같은 예시를 들어줄 수가 있는 거죠. 어지다와 게되다에 쓰이는 환경엔 차이가 없나요? 라고 물어보면 없습니다. 이거는 어간의 뒤에 붙어가지고요. 똑같이 어간의 뒤에 붙어서요. 피동문을 만들어준다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서 참고로 잠깐 얘기해드리면요. 여러분 통사라는 말 문법 할 때 종종 나오거든요. 이 통사는요. 그냥 문장으로 바꾸어서 생각해 주시면 돼요. 지금 통사적 피동문도 보시면요. 어떻게 했던 거예요? 문장 뒤를 바꿔준 거죠. 그래서 이걸 통사적 피동문이다 라고 불렀는데요. 고등학교 수준에서 통사는요. 문장이라고 이해해 주시면요. 큰 어려움 없고 문제 없이 이해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요. 능동이랑 피동은요. 같은 사건일까요? 다른 사건일까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같은 사건입니다. 보시면요. 이거 보세요. 사실 사건은 하나예요. 고양이가 있고요. 쥐가 있어요. 그리고 고양이가 쥐를 잡은 거. 다만 초점을 어디에 맞추느냐의 차이입니다. 쥐에 초점을 맞추느냐 고양이에 초점을 맞추느냐에 따라서요. 능동문과 피동문으로 나뉘어지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요, 주동과 사동과 비교하면 차이가 나거든요. 주사동은요, 각각이 좀 다른 사건이다라고 이해하시는 편이 편해요. 반면에 능동과 피동은요, 같은 사건인데 얘네가 다만 누구에게 초점을 주느냐에 따른 차이가 있을 뿐이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초점의 변화 외에도요, 피동문을 썼을 때 생기는 다른 부수적인 의미가 있어요. 피동문을 사용을 했을 때요, 우리는 어떤 부가적 의미를 얻어낼 수 있습니다. 어떤 게 있냐 하면요, 이것도 두 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요, 책임의 회피예요. 이게 책임의 회피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피동문이요, 주어가 불분명할 때도 쓰이거든요. 그거 외에도요, 주어를 숨기고 싶을 때도 쓰곤 해요. 철수가요, 유리창을 깼어요. 철수가 유리창을 깼는데, 철수가 유리창을 깼습니다 라고 하면 누구에게 포인트가 간 거예요? 철수에게 간 거죠. 근데 그냥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됐을 때는 철수를 숨겨줌으로써 굳이 드러내지 않아요. 굳이 드러내지 않고 철수를 숨겨줌으로써 그냥 그 유리창이 깨진 그 사건 자체에 집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누가 깼는지를 숨겨버릴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주어의, 그러니까 능동문의 주어의 책임을 회피할 때 우리는 피동문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느낌이 날 수도 있어요. 꼭 나는 건 아닙니다.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의미를 또 얻을 수도 있냐 하면요, 정중한 표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정중한 표현으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예시를 들어보면요, 어떤 사람이 저한테 전화를 잘못 건 거예요. 그때 우리 이렇게 말하죠.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말해도 돼요. 문법적으로 완벽하게 옳습니다. 다만 우리 말에서는 듣는 사람의 부담을 좀 줄여주는 표현을 선호하죠. 그리고 그걸 좀 더 예의 바르다, 정중하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약에 전화 잘못 거셨습니다 라고 말을 하면 누구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는 거예요? 지금 전화 건 사람, 청자의 잘못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 거죠. 반면에 이렇게 표현을 한다면 전화가 잘못 걸렸어요 라고 말을 하면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화를 건 사람을 숨김으로써 그냥 그 현상 자체, 사건 자체에 집중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됨으로써 청자의 부담을 낮추는 정중한 표현, 예의 바른 표현을 나타낼 수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리고요, 우리 피동 표현 쓸 때 정말 중요한 거, 유의점이죠. 조심하셔야 되는 거 있어요. 그리고 조심해야 되는 건 늘 항상 무엇과 연결돼요? 문자에 연결되죠. 자, 두 가지 꼽을 수 있습니다. 하나는요, 이거 정말 중요하죠. 이중피동이에요. 이중피동. 말 그대로 피동을 어떻게 쓰는 거겠어요? 두 번 쓰는 겁니다. 어떻게 두 번 쓰냐? 접사. 피동 접사했다가요, 어떻게 쓰면 되는 거예요? 아까 봤던 통사적 피동 표현 있죠. 통사적 피동 표현을요, 함께 써주는 거예요. 어떤 예시가 있냐 하면은요, 문이 닫히어지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문이 닫혀진다 라고 말을 할 수가 있거든요. 말을 할 수는 있죠.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걸 형태에서 분석하면 어떻게 돼요? 닫히어지 니은다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이렇게 봤을 때요, 여기 보시면요, 히라는 피동 접사와요, 어지라는 통사적 피동 표현이 함께 쓰인 거예요. 이거 우리말에서요, 비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문법적으로 옳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피동은요, 허용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중피동 어떻게 해줘야 돼요? 네, 이중피동은요, 반드시 이 표시가요, 비문이라는 표시거든요. 이게 별표인데 제가 지금 네, 이거 별표입니다. 이 표시가 비문이라는 표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꿔줘야 합니다. 어떻게 바꿔준다? 둘 중에 하나를 생략해 버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거는요, 라고 쓰기 마련인 거죠. 이런 식으로요, 이중피동과 관련된 문제는요, 정말 자주 출제가 됩니다. 특히 단순 문제에서 굉장히 선호도가 높기 때문에 늘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중피동은 허용되지 않는다. 즉, 둘 중에 하나는 삭제되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한 가지가 더 있거든요. 하나 더 있는데 뭐냐면요, 모든 피동문이요, 능동문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모든 능동문이요, 피동문으로 바꿀 수 있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것도 예시를 들어보면 훨씬 확실해지거든요. 먼저 피동문이 능동문을 갖느냐 안 갖느냐와 관련된 예시를 볼게요. 구름이 거쳤다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어요.
구름이요 거쳤어요. 근데 무언가에 의해서 거치긴 거쳤거든요. 그런데 주어가 불분명해요. 아까 말했다시피 우리 피동문은요 주어가 불분명할 때도 사용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이거를요 능동문으로 한번 바꿔 볼게요. 우리 능동문으로 바꿀 때 아까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어떻게 한다."라고 했었죠? 거꾸로 하시면 돼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보시면 이 능동문을 피동문으로 바꾸는 방법이 있잖아요. 그러면 피동문을요 능동문으로 바꿀 때는 거꾸로 해 주면 됩니다. 거꾸로 해 주면 되니까 얘가 어느 자리로 가면 돼요? 구름이? 구름을 걷었다가 되는 거예요. 구름을 걷었다가 되는데 누가 구름을 걷었는지가 불분명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능동문이 존재한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끔 물어봐요. 선생님, 이런 문장은 어떻게 해요? 바람이 구름을 걷었다. 이거는요, 맥락에 따라서 봐야 돼요. 맥락에 따라서 봐줘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요,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는요, 이건 다소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된 표현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은요, 여기 다시 정의로 가볼게요. 정의로 가면요, 피동문은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어떤 주어가 누군가에서 당하는 거죠. 반면에 능동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주어가 스스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바람이 이걸 스스로 했다라는 어떤 분명한 상황이 있다면 그래요. 맞아요. 이건 능동문이 있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요. 무언가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요. 능력 그걸 할 수 있는 능력도 있어야 되고요. 의지도 있어야 돼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바람은 생물이에요, 무생물이에요? 무생물입니다. 그럼 얘가 의지나 능력이 있다라고 하기가 다소 어려운 거죠, 이제. 그럼 우리는 왜 이걸 맞다라고 받아들일 수 있냐? 문학적 상상력이 가미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는요, 문학적 상상력을 제거해 주셔야 돼요. 지금 같은 경우는요, 주어가 굉장히 불분명하기 때문에요, 구름이 거쳤다에 능동문이 존재한다라고 보기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반면에 반대로 그러면 능동문이 피동문으로 바뀔 수 없는 예를 한번 볼게요. 이런 예시가 있어요. 철수가 꾸중을 들었다라는 말이 있어요. 자, 이거 그냥 철수가 들은 거예요. 어떤 꾸중을 들은 거예요. 그쵸? 이거 능동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도요, 피동문으로 바꿔줄게요. 목적어 앞으로 와야죠. 꾸중이 철수에게 어떻게 돼요? 들렸대요. 자, 여러분 이거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은데 문제는요. 우리 지금 피동 공부하고 있죠. 피동 공부하고 있는데 피동의 의미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정의로 다시 돌아가 볼게요. 정의로 돌아가 보면요. 피동문은요. 주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당하는 거라고 했어요. 그럼 이거 다시 볼게요. 꾸준히요. 철수에게서 이걸 당한 거예요? 아니죠.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요. 피동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요. 피동문을 있다라고 하기가 어려워지는 거고요. 자, 이런 것처럼 지금 보시면은요. 유의점 두 번째는 뭐냐면요. 모든 피동문이 능동문을 갖는 것도 아니고 모든 능동문이 피동문을 갖는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즉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기 때문에 그걸 잘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요. 문법을 공부하는 데 있어서요. 이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정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 예시를 가지고 공부를 하고 또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무엇이 있는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다음에 이것과 관련된 문법 문제가 응용돼서 났을 때도 헤매지 않고 가지고 있는 기본 지식을 통해서 문제를 풀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두 번째로 가보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주동과 사동 표현이었죠. 굉장히 비슷하지 않은데 이제 비슷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늘 조심해 주셔야 돼요. 자, 똑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하면요. 정의에서부터 시작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사자요. 우리 영어 공부할 때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와 같은 거예요? 사역동사의 사자.